그 다음에 이제 신탁부동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최근에도 많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몇 개를 볼게요. 근데 그 신탁부동산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신탁이 있어요. 그 말씀드릴 건데, 계속, 그러니까 옛날부터 공인중개사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명의신탁만 생각하셔가지고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탁부동산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 거라고 막 거짓말하면서 이거 내가 임대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소유자 사이가 무슨 관계인지를 하나도 고려하지 마세요. 1도 고려하면 안 됩니다. 뭐 부모 관계다, 또는 뭐 이 사람 건데 이 사람이 건물 지으면서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일단 상환을 해야 되니까 신탁사에다가 신탁 맡기고 뭐 우선수익 설정해주고 했다,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알더라도 싸그리 무시하시고 무조건 이거는 신탁회사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실제 소유자건 건축주였건 뭐건 간에 다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느냐? 명의신탁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의수탁자는 이 대외적,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제3자들과 사이에서는 그거는 명의수탁자 자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내적, 그러니까 대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신탁한 사람과 수탁한 사람 그들끼리는 신탁자 소유죠. 그거는 등기부상에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수탁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신탁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상관없이 나는 대항력 인정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탁자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래,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자니까 나는 소유자인 걸 보고 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 신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실제 소유자라고 백날 주장해본들 등기부에 어디 나와 있노? 나는 너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자랑 계약을 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와가지고 야, 내 건데 왜 등기부상 소유자 아닌 사람이랑 계약을 했어? 이야기 하더라도 야, 너희들끼리는 신탁자가 주인이잖아. 니는 주인이 아니잖아. 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는 대내적으로도 소유자가 아닙니다.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오로지 신탁회사, 그러니까 이게 회사라고 할 때는 신탁회사라고 했다가 사람이라 표현할 때는 수탁자라고 했다가 헷갈리실 건데, 무슨 땡땡 신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신탁회사라고 하지만 이거 법적으로는 수탁자입니다. 신탁회사 수탁자 소유입니다. 신탁관계는 그래서 공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에 공시되어 있는데 등기부만 떼보면 안 나오죠. 신탁 원부 뭐 제 몇 호일에 나오죠. 그거를 같이 떼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에 기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시되는 권리관계에 이 신탁관계를 기재해야 될 것이냐,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신탁법상 신탁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관계입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에 기재하면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인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권리되는 공시되고 있는 소유자인데 마치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하면 이 사람이 신탁회사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공시되는 권리관계란에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럼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A 회사가 자기 소유 집합건물 137채를 신탁회사에 위탁한 거예요. 담보신탁 계약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대를 할 때에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A 회사가 부도가 나고 소송이 걸린 거죠. 그냥 나가라고 했겠죠, 신탁사는 임차인한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70% 인정됐어요. 이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고 하지만 법률에서 최신 판례라고 하면 2000년대 이후는 다 최신 판례라고 보는데요. 옛날 판례인데도 70% 인정했어요, 이럴 때는. 이 중요하게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중복된 걸 피하는데 판례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탁자가 나가라고 하면, 신탁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써줘야 돼요. 계약서 특약상에 쓰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쓰든 거기에 쓸 공란이 없다. 그럼 별지에 써서 붙이든, 별지에 쓰고 붙일 때에도요, 간이는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소송하고 있는 것 중에 그게 또 쟁점이 돼서 이걸 설명했니 안 했니 다툼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신탁 원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신탁 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신탁 회사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A 회사 명의로, A 회사는 뭐예요? 위탁한 사람입니다. 위탁한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 보증금은 신탁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된다. 이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대부분 신탁 원부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위탁자 명의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탁자 명의로 하게끔 되어 있든 신탁사 명의로 하게끔 되어 있든 뭐든 간에 보증금은 무조건적으로 다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신탁사 입장에서는 돈을 담보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계약 쭉 있어요. 근데 보증금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임차인은 계약 당일 임대인인 위탁자, 그러니까 회사한테 1,500만 원 지급하고 잔금도 신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안 준 거예요. 나가라고 한 거죠. 사전동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50%인데 50% 인정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계좌를 위탁자가 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내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마산지원에서 그 하만 사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리하는 것도 있고 다른 변호사님이 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판사님들은 이미 똑같은 판결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대해서 같은 공인중개사가 했던 사건을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행된 판결이 있으니까 다른 판단 안 하는데 지금 그게 그래 70%라는 건데, 이 신탁 원부만 발급받아 봤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를 중개사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도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이거 신탁원부 꼭 제시하셔야 되고, 신탁원부에 계좌가 누구 계좌로 받아야 되냐 이게 있다면 반드시 그 계좌를 입금하라고 써주고, 이거를 내가 설명해줬고 임차인이 확인하였다. 만일 임차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솔깃해가지고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놓고 소송은 공인중개사인 나한테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갱신할 때 인상해줄 때 인상되는 금액을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을 때는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것까지를 써주고 설명을 하면 법원에서는 신탁이 어렵지만 이거는 임차인도 이해했겠구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했겠구나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개사님들이 이제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론적으로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탁회사한테 가가지고 사전 승낙 받아오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사고가 한번 나면 물어줘야 될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구분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 구분 건물 하나 신탁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건물 통째로 있는데, 또는 그런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일시에 다 맡기겠죠. 그러니까 크다고요. 사고가 한번 나면 그런 건물들 중개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 근처에 계시거나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10세대, 20세대 이런 거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승낙을 받는 거를 꼭 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에서. 그럼 뭐 미리 체결하시고, 우리도 귀찮으니까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의서 써줄게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거를 녹음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임차인한테 또 보내주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요새 AI가 되게 발달을 했잖아요. 뜬금없이 웬 AI냐 이야기하는데, 요 그림도 제가 그렸고요. 여기에 PPT를 제가 AI로 만드는 건데, 강의안을 넣고 그런 AI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클로버라고 해가지고, 핸드폰도 요새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가 들어있어가지고 통화 녹음을 해놓으면, 옛날에도 물론 그 녹음된 거를 자동으로 녹취해주는 기능은 있었는데, 그 녹취가 더 정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요약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공짜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보내주고 자료를 남겨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사전 승낙을 지금 못 받지만 그 위험성은 내가 설명을 해주었고, 대신에 신탁사에 확인을 했더니 입금을 신탁회사에다가 해주면 나중에 동의서를 준다고 하더라. 그럼 이제 그 동의서 받는 일까지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수 꼴랑 이거 받고 그 일을 다 해야 되냐. 그래서 실비로 정사안에서 표시를 해줘서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